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은 제18회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헌법 규정이죠. 일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11조 1항과 2항에 각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항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정신을 헌법에 구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은 평등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도 절대적 평등에 속하죠. 흔히 우리가 경제적 평등을 얘기할 때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 앞의 평등은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하게 불평등이 허용되고 저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절대적 평등에 해당돼요. 기회도 평등해야 되고 결과도 평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일단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더 씌워졌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차별의 영역이죠. 성별이라고 하면은 아주 오랜 기간 여성들은 재산권을 박탈당했고요.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았죠. 여성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인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40년대 들어서야 고작 인정이 됐었고요. 재산권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의 대명사라고 해당할 거고요. 한국만 하더라도요. 비교적 최근까지 호주 제도라는 아예 제도 자체로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아주 최근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차별도 인류 역사에서 상대방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처벌하거나 아예 사륙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역시 종교를 둘러싼 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은 적어도 현대 사회에 와서는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인류가 고대 국가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신분은 켜켜이 쌓여져 왔었죠. 한국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양반과 평민으로 신분이 나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노비가 있었죠. 우리는 노비가 그냥 산노비든 공노비든 조금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노비와 공노비 합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거의 한 30-40%가 노비였다고 해요. 노비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노비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신분에 의한 차별이 인간에게 고통을 강화시켜 왔던 측면을 부정할 수 없죠. 현대사회에 와서 그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인종차별 문제예요. 외국인 차별 문제. 저는 헌법 개정이 있을 때 외국인 차별 혹은 인종차별 문제도 반드시 삽입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히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 혹은 그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는 헌법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사진으로 놓은 정의의 여신상 자체가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구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스티티아라고 정의의 여신상, 즉 정의와 어떤 법의 공평성을 의인화시켜놓은 사람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놓은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의 여신상의 특징적인 것이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공평함을 뜻하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도 상대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이 안에 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법이 지니고 있는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실 우리 사회에서는 법 앞에 만니 평등하다라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헌법 규범이 또 이념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죠. 고 노회찬 의원의 말로 유명하죠. 한국 사회에서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 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을 정도로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건 각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 그 다음에 종교, 또 신분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목 한 대목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올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에드와드 호프라는 사람의 밤의 사무실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알려진 그림인데요. 독립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비서실이 있는 걸로 봐서 기업으로 치면은 임원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옆에 비서가 서류함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죠. 이 그림이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흔히 여성, 남성 구별할 때 회사 내에서는 뭔가 상사 혹은 임원은 남성, 또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은 여성,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무실에 꽃 이렇게 불려왔었죠. 뭔가 외모가 준수해야 되고 뭐 예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실제 지금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전히 그런 통념, 왜곡된 통념이 회사를 다루는 드라마 내용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1991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문이나 이런 데 그 취업을 안내하는 공고문들을 보면은요, 키 160cm 이상, 50kg 내외, 용모 준수, 이런 조항들이 여성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던 적이 많았죠.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의 기준에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이 1991년에 만들어진 이후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식의 채용 기준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한국여성민의회가 주요 취업 포털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의 외모와 관련된 채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예뻐야 되고 키가 얼마여야 되고 용모가 어때야 되고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취업 기준을 160여 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여성들을 사무실의 꽃으로 그냥 여기는 그런 차별적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또 하나는 남성은 임원, 여성은 비서라는 식의 차별적 시각, 또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의 30대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조사했더니 고작 2%예요. 그리고 이거를 500대 기업으로 확대했을 때 한 3.5% 내외 정도가 나와요. 전체 임원 중에 2, 3%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면 세계가 전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아예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연합 내에 있는 500대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40% 정도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성 임원 비율 40%를 할당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노르웨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아예 기업에서 여성 임원을 40% 정도를 맞춰야지만 되도록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제도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을 주요하게 달성해야 될 남녀평등의 목표로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20, 30% 정도는 여성 임원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고작 2%, 3%에서 유럽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당연히 임금에도 연관이 되겠죠. 남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37%예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7%를 덜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OECD 1위입니다.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1위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많은 욕심 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한 12, 11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37개국 OECD 중에서 한 중간 정도만 가도 될 거예요. 평균 정도. 그러면 평균이 얼마냐? 14.7%예요. 남녀 임금 격차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2배가 넘는 거죠. 압도적으로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략 서유럽은 한 15% 내외 정도, 북유럽은 남녀 임금 격차가 5% 정도여서 대부분 임금 격차가 사라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녀 차별이 우리만큼이나 극심한 일본만 하더라도요, 한 20몇 프로 정도가 돼요. 한국보다 낮죠. 미국도 낮고요. 그만큼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의한 차별도 역사 속에서 아주 깊숙이 쌓여 왔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럼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올려놓은 그림 중에 보면은 윌런 포스텐이라는 잡지에 실려있던 만평이에요.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종교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무하마드, 기독교로 치면은 예수에 해당하는 무하마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잘 보면은요, 머리에 쓴 모자가요, 폭탄이에요. 요쪽 한쪽 꼭지에서 심지어 불이 붙어가지고 곧 터질 그런 어떤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다시 말해서 무하마드를 테러범으로 묘사한 거죠. 이것 때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었고, 이슬람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유럽 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만이 아니라 폭력 사태들이 줄을 이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타파르는 화가가 이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테러범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빈 라덴 모습으로 그려서 거꾸로 세워놨죠. 제가 잘못 실은 게 아니라 실제 그림을 거꾸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무자헤딘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카시즘이라는 말도 있어요. 폭력과 테러는 오히려 기독교에서 저지르고 있는 거다. 예수의 모습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죠. 이걸 놓고 또 이번에는 기독교 측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요. 마찬가지로 타종교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차별이나 모독을 주는 것은 곤란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종교 차별이 극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불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보면은 남양주시에 있는 수진사라는 절에서 2020년에 일어났던 방화 사건이에요. 기독교 신자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절을 불태워버렸죠. 지금 막 활활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매년 몇 차례씩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불화라든가 불상을 파괴한다든가, 뭐 어떤 경우는 단군상을 파괴한다든가 타종교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조장되어 온 면이 있어요.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이승만 스스로가 장로였잖아요. 독실한 기독교도였죠. 문제는 타종교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불교 정화라 그래서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스님들의 상당수가 대처승이었어요. 결혼도 하면서 어떤 성직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대처승들 중심이었었는데, 군대와 경찰 그리고 김두한, 김춘상 같은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대처승들을 절에서 내쫓아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비구승 중심으로 다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나서서. 종교적인 어떤 관행이라든가 종교적인 것들을 국가가 군경을 동원해가지고 바꿔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조계종을 비롯해가지고 불교 종단들이 당시에 이승만 삼성개헌이라든가 북침 통일론이라든가 북진통일이라고 하죠. 북진통일이라는 것을 앞장서서 지지했던 것이 불교계이기도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종교와 관련된 어떤 국가의 정책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요. 최태민 목사라는 최순실의 부친 아버지죠. 최태민 목사가 세운 대한구국선교회에 우리나라 주요 기독교 교단 목사들이 다수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만큼 기독교 중심의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었고,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은 그만큼 극심해지죠. 그리고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스스로가 장로이면서 종교차별적 발언이라든가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취해서 빈축을 사거나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차별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분을 살펴볼 텐데요. 물론 현대사회에 와서 법적 제도적인 신분제도는 사라졌다라고 봐야 돼요. 이미 19세기부터 신분제도는 없어졌죠. 하지만 신분적 질서가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크룩생크라는 사람이 그린 영국 화가죠. 벌집 영국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사회 전체가 이 층리 수직적으로 지어진 벌집처럼 사실상의 신분 질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만평입니다. 맨 윗칸에는 왕족 가족이 맨 윗칸에 있고요. 그 밑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요, 과거로부터 오는 권력, 재판관, 혹은 성직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신분의 지위에 오른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쭉 포진해 있고요. 그 밑에는 전문 직종이 차지하고 있어요.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요 신분으로 부상이 된 거죠. 또 그 아래 칸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래도 자본주의 발전을 반영하면서 과학자, 발명가, 혹은 기술 책임자라고 하죠.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흔히 서구에서. 그런 마스터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 아래편에 상점주인들, 일종의 자산가들이 하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계열로 쭉 있고요. 그 아래에 일반 노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 노동자죠. 맨 아래 칸에는 뭐가 있느냐? 노동자 내에서도 또 신분이 나뉘는 거예요. 일반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면 맨 아래에는 우리가 요즘 말로 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이라 그러죠. 다종다양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맨 아래 칸에, 최하위 칸의 신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영국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 없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 현상들도 심하고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그거는요, 노동자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는 그런 식의 일들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하죠. 그 갑질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동등한 지위와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치 하인 다루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신분 상승의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이 기업 일반 평민, 일반 시민 노동자와 그 다음에 규모 있는 기업의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이루는, 흔히 그걸 신데렐라 콤플렉스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연속극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사실상의 신분 질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거의 매해 한두 달 만에 이런 폭력 사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이거나 아니면 폭력으로 죽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올려놓은 그림은 2012년에 마틴 사건이라는 것을 회화로 표현한 후르티 이야기라는 단투오노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17세 청소년이에요. 편의점 가서 과자 한 봉지 사가지고 가는데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뭔가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수상하다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총을 들고 경찰이 쫓아갔는데 당연히 총 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죠. 애가 겁나가지고 쫓아가면서 총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유명했던 사건인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몇 달이 멀다 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미국 사회잖아요. 미국 사회 내에서 흑인들이 여전히 차별적 지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 한국은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없느냐? 있죠. 대표적인 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인데,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랜 기간 단일 혈통으로 살아왔고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인종 이외의 타인종 모두에게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차별적 언사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황인종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황인종이면서 황인종에 대한 차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 심지어 같은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면은 끔찍할 정도잖아요.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인종차별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나타나는 여전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라는 책에서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평등이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인간의 자격을 의미한다. 평등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평등이다.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다.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사회적 상식으로 되어 있고 현실로 되어 있는 사회, 그럴 때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성별, 또 종교, 그리고 신분, 나아가서는 인종 문제까지 살펴봤지만 현대사회 전체적으로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데다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별 차별이라든가 어떤 신분, 우리가 흔히 수저 계급론이라고 말하죠. 금수저, 은수저, 마지막에 흙수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식으로서 통용될 정도의 차별이 엄존한 사회다라는 점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 노회찬 의원이 한국은 법 앞에서 만 명만 평등한 사회다. 정말 0.1%도 아니고 5천만 중에서 10,000만이 평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나머지는 차별적 구조와 관행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점을 꼬집었던 건데요. 우리 현실이 헌법과 얼마나 많이 괴리되어 있는지, 그런 점에서 헌법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향점까지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으로 여러분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조항으로 또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즐거운 감상이었으면 구독과 추천 당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